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현재는 결혼해서 딸 하나를 두고 있는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이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은 혹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있으신가요? 이런 질문을 들으면 단번에 떠오르는 얼굴이나 얼굴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바로 저희 딸아이예요. 아마 놀랍지 않은 대상이긴 하실 겁니다. 이 사연을 들으시는 대부분의 분이 제 질문을 들으셨을 때 떠올리셨던 얼굴들이 자식일 테니까 말이죠. 세상 모든 부모에게, 아니, 세상의 많은 부모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는 다름 아닌 자식이죠. 저도 그렇고요. 원래 저는 순하다, 참을성이 많다, 뭐 이런 말을 자주 듣는 편의 성격인데 딸아이의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은 편이에요. 남들이 보면 조금 유난스럽다고 생각할 만큼 저는 저희 딸아이를 무척이나 사랑합니다. 그렇게 된 데에는 사실 들으시면 이해하실 만한 이유가 있기는 해요. 지금부터는 그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게요. 저는 남편과 직장 동료였습니다. 직장에서 만나서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남편은 성품이 바르고 성실하기로 사내의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인물도 좋아서 여자 직원들에게 인기가 참 많았어요. 그런 사람이랑 우연히 회식에서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서로 좋아하는 게 비슷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취미나 좋아하는 것들, 그러니까 취향이 비슷하면 할 이야기가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남편과 저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회식 이후로 급격하게 친해졌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잘 맞는 직장 동료로, 그리고 그 다음에는 대화가 잘 통하는 친구로, 마지막에는 연인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게 기억이 나네요. 혹시 나 같은 남자는 어때? 나 같은 남자라니? 무슨 관계의 남자를 말하는 건데? 남자친구로 나 어떠냐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연인이 되었어요. 주변에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요. 둘이 아직 안 사귀고 있었어? 이미 사귀는 중인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국수 언제 먹나 그러고 있었는데? 하는 말 말이죠. 연애를 하면서도 죽이 참 잘 맞았어요. 그래서 큰 싸움 한 번 하지 않고 연애했고 결혼까지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집안 배경이나 기타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비슷했고 흔히들 이야기하는 비슷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재고 따지고 그런 것들도 없었던 것 같아요. 뭐 물론 그렇지 않더라도 그럴 생각은 서로 없었을 거로 생각하지만 말입니다.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 모든 과정이 남들이 흔히들 이야기하는 정석 그 자체였어요. 그래서 모두 저희 부부를 부러워했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잘 어울리고 맞는 커플인 것 같다고 말이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고 말이죠. 그런 저희 부부에게 한 가지 고민, 아니 속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왜 너무 잘 맞아도 아이가 들어서지 않는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 부부가 딱 그랬어요. 당신이 마음을 편하게 먹어야 해. 물론 그러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마음을 편하게 먹어봐, 응? 나는 아이 없어도 정말 괜찮으니까. 남편이 그렇게 말해주었지만 그건 그거고 저는 정말 아이를 가지고 싶었거든요. 제 꿈의 중에 하나가 좋은 엄마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임신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생각처럼 바란다고 해서 되지는 않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 여러 가지 좋다는 건 다 해봐도 아이는 들어설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마음고생을 5년 넘게 하다가 생긴 아이였어요. 저희 딸아이가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귀한 아이였겠어요? 귀하게 온 아이라 그런지 이쁘기도 이쁘다. 정말이지 온 가족의 사랑을 받으며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저한테 저희 딸아이가 얼마나 소중하고 또 사랑스러운 존재인지 아실 수 있으시겠죠?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예쁘겠어요. 딸아이를 낳고 다시 걱정과 고민거리라고는 없는 그런 생활로 돌아갈 거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그 사이에 우리 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생겼거든요. 지금부터는 제가 이곳에 사연을 쓰게 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연의 주인공에 가까운 사람은 제가 아니라 사실은 제 동서입니다. 남편에게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도련님은 제가 임신으로 한참 마음고생이 가장 심하던 시기에 결혼했습니다. 그것도 혼전 임신이었어요. 다들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게 참 눈물나게 부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손아래 동서지만 동서의 아이는 저희 딸아이보다 2살이 더 많아요. 지금 저희 딸아이는 6살이고 동서의 아들인 조카는 6살입니다. 참 예쁘게 생긴 조카예요. 웃기도 잘 웃고 말이죠. 자기 엄마와는 달리 말입니다. 동서는 소위 말하는 잘 사는 집 외동딸이었습니다. 뭐 엄청나게 부자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저희 시댁보다 잘 사는 집이라는 건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아마 동서가 임신하지 않았다면 그 사돈댁에서 결혼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나네요. 2사람의 결혼식이 굉장히 화려했던 기억이 있어요. 동서의 첫인상은 저에게 참 좋지 않았습니다. 아이 낳는 걸로 뭘 그렇게 유난을 떠세요? 제가 임신이 안 돼서 고생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시어머니에게서 들었는지 아는 척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하더군요. 결혼도 전에 말이죠. 시어머니는 나중에 저에게 말씀하시기로는 혹시나 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동서도 모르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동서는 그런 걸 배려할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고 말이죠. 당연히 가장 아픈 부분을 아무렇지 않게 건드리는 사람에 대한 인상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보다 더한 사람이었어요. 동서는 말이죠. 대충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실 수 있는 일화 몇 가지를 들려드릴게요. 한 번은 시아버지 생신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촌스럽게 생신을 무슨 집에서 하시겠대요? 금전적으로 부담을 주기 싫으신 거지. 밖에서 먹으면 돈을 많이 쓰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집밥이나 다 같이 먹자고. 제 말에 동서가 인상을 팍 쓰더군요. 그거 돈 얼마나 한다고. 진짜 거지도 아니고. 뭐? 방금 뭐라고 했어? 형님한테 한 말 아니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아버지한테 거지라뇨. 그것도 그런 말을 들으실 상황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저는 정말 놀랐거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나 싶어서 말이죠. 제가 멍하게 동서를 보고 있자 웃으며 어깨를 으쓱하더군요. 정말 아무렇지 않은 듯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무슨 대화를 하다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군요. 아주버님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이 되세요?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그것 아니더라도 제가 결혼 전과 임신 전까지 모아둔 돈도 많았고 무엇보다 저나 남편 집안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동서는 그리고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저희를 무시할 만큼 동서의 집안이 차이가 나게 잘 사는 집안이 아니기도 했고요. 물론 더 잘 사는 건 맞지만요. 어디 다니는지 몰라? 제가 어이가 없어서 그렇게 물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동서는 저를 무시하는 걸 그만둘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애초에 그러기 위해서 그 질문을 먼저 꺼낸 거였으니 뭐 당연한 거겠죠. 알아요. 그래도 월급쟁이 월급 뻔한데 그걸로 생활이 되나 싶어서요. 충분히 되고도 남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 남기까지 해요? 굉장히 절약하며 사시나 보다. 그렇게 비꼬면서도 또 이런 말을 덧붙이더군요. 그리고 걱정한 거 아니에요. 그냥 궁금했던 거지. 누가 보면 무슨 재벌집 딸인 줄 알겠어.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거기서 똑같이 되받아치면 그냥 같은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 번은 동서가 말을 너무 가리지 않고 해서 시어머니에게 혼났던 적도 있어요. 아니, 김치 안 드셔도 된다니까요. 그래도 가져가. 이거 익으면 맛있어. 아니, 싫다는 사람한테 억지로 쥐어주는 건 너무 배려가 없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사먹는 거 있다니까요? 왜 자꾸 이렇게 뭘 주고 이런 유난을 떠세요? 싫다고요. 동서는 버럭 소리를 지르더군요. 저는 순간적으로 그 자리에서 굳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리 싫다고 해도 시어머니에게 그 정도로 소리를 지를 일이 아니잖아요. 김치를 가져가라는 일이 말입니다. 게다가 많지도 않았어요. 한 통이었습니다. 그것도 작은 통으로 한 통 말이죠. 너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니? 오냐오냐 해주니까 내가 우스워 보여?
시어머니가 단호하고 엄한 얼굴을 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니 동서는 놀란 듯 보였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싫다는데 주시니까. 내가 무슨 뭘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상한 걸 준 것도 아니고 작은 통에 담아둔 김치 주는 걸로도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하니? 어? 시어머니는 굉장히 상처받으신 것으로 보였습니다. 제가 그 모습에 마음이 쓰여서 동서를 쿡 찔렀어요. 그리고 얼른 죄송하다고 하라는 눈치를 줬습니다. 그때 처음 느낀 건데 동서는 사과하기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 같았어요. 아니,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른에게도 죄송하다 한마디 하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더라고요. 본인이 잘못했을 때도 말이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겨우겨우 입 밖으로 내뱉은 말이 고작 그거였으니 말이죠. 그 김치를 받아들고 나와서는 인상을 팍 찌푸리며 혼자 중얼거리던 말도 아직 생각이 나네요. 진짜 짜증나 죽겠네. 싫다는데 왜 쥐어주냐고. 노인네가 고지만 더럽게 세서는. 제가 그 말을 듣고 한 소리 했던 기억도 나네요. 동서 고집이 더 세 보이는데? 네? 뭐라고요? 어른이 주면 그냥 받아서 다른 사람을 주건 아니면 나와서 나를 주던 해도 되는데 주겠다는 어른 앞에서 끝까지 버티고 서서 안 받겠다고 하는 거나 끝끝내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입 밖으로 못 꺼내는 거나 내가 보기에는 동서가 고집이 더 세 보여. 아니, 내가 본 모든 사람 중에서 동서가 고집이 제일 센 것 같아. 제가 그렇게 말을 하니 다른 말은 하지 못하고 그냥 입을 꾹 다문 채 저를 노려보더군요. 제가 눈을 피하지 않자 김치통을 던지듯 저에게 안겼습니다. 그럼 가져가세요. 저는 진짜 싫으니까. 라고 말하고는 인사도 없이 차를 타고 쌩하니 가더라고요. 그런 일도 있었네요. 동서는 그뿐만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귀가 있어서 듣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동서는 시댁과 제 욕을 그렇게 하고 다닌다고 들었어요. 뭐 도련님만 아니었으면 저 거지 같은 집안이랑 엮이는 일이 없었을 텐데 너무 수준이 떨어진다는 둥, 사람들이 너무 이상하다는 둥 하는 이야기들 말입니다. 동서는 도련님을 좋아하긴 하는 것 같았어요. 도련님이랑 같이 있으면 딴 사람처럼 굴었거든요. 듣기로도 도련님을 너무 좋아해서 먼저 들이댔다고 들었습니다. 도련님은 별 생각이 없는데 몇 번이나 고백해왔다고 말이죠.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저희 남편이 인물이 좀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동료 여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았다고요. 도련님도 그랬습니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도련님이 인물이 더 좋기는 하죠. 키도 더 크고요. 남편이 이야기를 들으면 삐지겠지만 사실이 그렇긴 했어요. 게다가 도련님은 직업도 좋았어요. 약사였거든요. 잘생긴 약사. 정말 여자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동서가 애가 다를 만도 했긴 했습니다. 그리고 도련님은 제가 생각해도 정말 좋아할 만한 사람이고 말이죠. 어쩌다 그런 여자를 만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그래서 도련님 앞에서는 동서는 태도가 달라지기는 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아이를 낳고 나서도 도련님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게 늘 보였습니다. 우리 아들이 남편 닮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기만 하면 너무 좋을 텐데. 여러모로 그게 낫지. 라고 제가 비꼰 적도 있긴 한 것 같네요. 아마 동서도 제가 이야기한 말의 뜻을 알기는 했겠지만 당시에는 별 말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무튼 동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충 어떤 사람인지 감이 오시죠? 자신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쉽게 무시하고 말도 막 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중요하고 이기적인 사람. 하지만 도련님을 너무 좋아해서 애써 도련님 앞에서는 그 본성을 숨기고 사는. 저 같으면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들이면 그 가족들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시댁 식구들을 좋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게다가 객관적으로도 저희 시댁 식구들은 좋은 분들이었어요. 며느리들이 부담스러워할까봐 연락도 조심히 하시고 만나면 언제나 뭔가를 주시기 바쁘고 정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동서가 먼저 아이를 낳고 그리고 제가 2년 뒤 딸을 낳고 뭐 육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면서 사실 동서와 그 전에 봤던 것만큼 자주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둘 다 육아는 처음이라 정신이 없기도 했지만 다들 바쁘기도 바빴어요. 저는 차라리 얼굴을 자주 보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게 더 낫기도 했고 말이죠. 뭐 자주 만나지 않는다고 해서 동서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던 건 전혀 아니기는 했습니다.
자주 만나지 않는 와중에도 동서는 만나면 늘 우리 가족을 무시하는 듯한 말들을 했거든요. 누군가를 자기 발 아래 깔아뭉개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동서가 정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예림이는 영어 유치원 안 보내세요? 어차피 요즘 영어 유치원 아닌 곳에서도 어지간하면 영어 다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대기가 너무 많고 심하더라. 그렇게까지 해서 이 어린 나이에 그런 곳을 보내야 하나 싶기도 해. 아기들은 일주일만 안 써도 다 까먹는다는데. 제 말을 가만히 듣던 동서가 픽 하고 비웃더군요.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아이를 키워요? 그런 마음가짐이라니? 요즘 같은 경쟁 사회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남들보다 더 하지는 못하더라도 남들만큼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애를 위해서라도. 그게 아이를 위한 거라고 누가 그래? 그냥 어른들 욕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난. 결국 그런 한국에서 살게 되는 건 아이들이에요. 나중에 나는 왜 남들만큼 안 해줬냐는 원망 듣고 싶지 않으면 그냥 보내세요. 제가 예림이 불쌍해서 하는 말이에요. 내 딸 안 불쌍하게 생각해줘도 돼. 형님 생각하는 거 보니까 그럴 수 없어서 하는 말이니까 고깝게 듣지 마세요. 잘도 저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겠냐고요. 그냥 숨 쉬든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그 성향이 그대로 튀어나와서 한 말이죠. 저는 사실 아이를 너무 이른 나이부터 그렇게 경쟁으로 몰아붙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건 남편도 저와 동의를 한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남편 또한 어차피 공부로 성공하는 사람은 상위 소수밖에 되지 않고 아이의 적성에 맞는지 아는지도 모르는 공부를 벌써 부모의 욕심으로 과도하게 시키느니 조금 여유를 가지고 생각해보자고, 정말 아이의 적성을 함께 찾아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었고 말이죠. 그래서 우영이는 영어 유치원 나와서 영어 잘한대요? 정말 어느 날 그게 너무 궁금해서 시어머니에게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시어머니는 제 질문에 어이가 없는 듯 픽하고 웃으며 이야기하시더군요. 잘하기는 무슨, 맨날 애 잡았다고 하더라. 그래서 한 번은 하기 싫다고 울고 그랬대. 본인이 저렇게 싫어하는데 억지로 시킨다고 그게 머리로 들어가나? 내가 한 번 그만 보내는 게 어떻겠냐 했더니 나를 무슨 손주를 사랑하지도 않는 할머니 취급을 하길래 그냥 입 다물었다. 조카는 공부에 썩 소질이 없는 건지 하기 싫어하고 또 딱히 잘하지도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동서가 아이를 굉장히 닥달한다고요. 조카가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유난히 남과 자신을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엄마 밑에서 어떻게 클지 솔직히 눈에 훤히 보였거든요. 시어머니도 세세하게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지만 그 부분을 굉장히 염려하시고 있는 것 같았고 말이죠.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 그리고 그런 대화 주제가 나오거나 하면 제가 입을 다물거나 자리를 피하는 걸로 동서와의 대화를 길게 이어가지 않았어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는 말입니다. 제가 동서를 대하는 심정이 딱 그 심정이었거든요. 그냥 더러워서 내가 피한다. 동서는 저를 만나면 저를 무시하거나 저희 집을 무시하거나 늘 항상 무시하면서 자신이 저보다 잘난 걸 확인받고 싶어 했는데 제가 동서와 대화를 이어나가지 않고 본인을 아예 상대해주지 않자 그건 그거대로 화가 많이 난 듯 보였습니다. 점점 쌓여가는 게 느껴지기는 했어요. 언젠가 한번 폭발할 수도 있겠다 생각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의 폭발이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지만 말입니다. 오늘은 동서가 폭발하게 된, 제가 오늘 사연을 쓰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그 사건에 대해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동서는 그날 화가 많이 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아이고, 나는 살다 예림이 같은 영특한 애는 처음 본다. 예림이가요? 뭘 보고 그러시는데요? 그날은 정말 오랜만에 가족들이 다 같이 밥을 먹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잠시 외출하셨었고 제 남편이나 도련님은 일을 마치고 오기로 해서 그 집에는 저와 시어머니, 동서, 그리고 조카와 저희 딸 이렇게 5이 있었어요. 아니, 글쎄 애가 책을 끼고 살아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는데 조금 전에 내가 영특하다고 했더니 그 단어의 뜻을 애가 알더라고.
겨우 5살짜리가 영특하다는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 저희 딸아이는 책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하루 종일 책을 끼고 있었고 특히 언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영어는 물론 한자 같은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냥 뭐든 읽고 보고 쓰는 것에 관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그건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엄마니까 가장 잘 알고 있었죠. 아유, 그리고 전에 둘째한테 들었는데 유치원에서도 칭찬이 자자하다며 예림이 똑똑하다고. 그건 그냥 유치원 선생님이 부모님들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죠. 뭐 그리고 애비 자기 딸 일이라면 해볼래서 객관성도 없어요. 아유, 그래도 나는 오늘 보니까 예사 애는 아니야. 시어머니가 딸아이를 칭찬하면 할수록 동서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걸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동서가 뭐라고 신경을 정말 쓰고 싶지는 않았지만 동서가 본격적으로 골질을 하기 시작하면 결과적으로는 제 기분도 잡치기 때문에 만날 때면 동서의 기분을 살피게 되기는 했어요. 동서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기분이 상하기 싫어서 말이죠. 동서의 표정이 좋지 않다는 걸 시어머니도 눈치를 챘고 시어머니도 아차하는 표정으로 입을 다무시더군요. 시어머니도 저와 비슷한 마음이셨을 겁니다. 동서가 입으로 무슨 말을 뱉을지 예상이 안 되는 사람이었으니 어지간하면 건들고 싶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미 늦었더군요. 동서는 이미 빈정이 상할 대로 상했고 상당히 긁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잠시 뒤에 그걸 알 수 있었습니다. 예림이 신기하긴 하네요. 엄마랑 아빠가 공부를 그다지 잘한 것도 아닌데 똑똑하다면 말이에요. 나랑 우리 남편도 공부 잘했어. 솔직히 저희만큼은 아니잖아요? 그 정도면 잘했다고 할 수는 없죠. 그냥 남들 하는 만큼 딱 그 정도, 무시받지 않을 정도만 한 거지. 아니었습니다. 뭐 동서와 도련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을 나온 건 맞아요. 하지만 남편도 2~3번째 되는 정도의 대학을 나왔고 저도 나름대로 유명한 대학을 나왔습니다. 이름만 대면 그래도 오, 공부 좀 하셨나 보네요. 소리 들을 정도는 되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늘 그런 식이었습니다. 자신과 도련님 미치면 다 미친 사람이었어요. 그건 아니지 않아? 그러면 대한민국에 좋은 대학이 어딨어? 우리나라에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좋은 대학은? 본인과 도련님이 나온 대학을 이야기하는 거였겠죠. 저는 동서의 그 표정과 말투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굉장히 피곤한 날이 되겠구나. 사사건건 시비를 걸겠구나 하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정도로 끝나지 않은 날이 되었지만요. 뭐 어릴 때 영재 소리 듣던 애들도 결국은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갈리잖아요. 게다가 예림이는 영재 정도도 아닌 것 같고. 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제가 아이 이야기에 인상을 확 찌푸리며 말했어요. 동서는 씩 웃더군요. 제가 기분이 상한 걸 즐기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예림이가 안 됐다고요. 부모님의 교육에 관심이 있고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으면 저 재능을 더더 키워줬을 텐데. 남의 자식 걱정하지 마. 우리가 알아서 해. 동서는 참 오지랖도 크고 넓어. 걱정이 되니까 그렇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걱정은 안 하는 게 맞아. 사실 제가 마음먹고 본격적으로 말싸움을 하기 시작하면 동서는 저한테 상대가 안 될 게 너무 불보듯 뻔했어요. 동서는 언제나 말도 안 되고 또 남을 깔아뭉개기 위한 말을 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말이 없기도 했지만 저는 원래 논리적으로 말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들도 저랑 싸워서는 이길 수 없다는 말들을 했었고요. 아무튼 제가 맞는 말을 하니 동서는 뭐라 말을 더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꽁한 게 보였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반박할 말은 없는데 뭐라고 시비는 걸고 싶어 죽겠는 사람의 얼굴 말입니다. 동서의 얼굴이 딱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동서를 그냥 모르는 척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 일이 터졌어요. 저에게 시비를 걸 수 없으니 저희 딸아이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5살짜리에게 말이죠. 뭐 결국에는 딸아이에게 시비를 거는 척 저에게 거는 거였겠지만 말입니다. 예림이는 엄마가 공부 시켜줬으면 좋겠지 않아? 공부는 내가 알아서 하는데.
딸아이가 동서 쪽을 한번 힐끔 보고는 그렇게 대답하고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동서는 딸아이의 그런 태도에 다시 한번 기분이 상한 것 같았어요. 예림아, 숙모가 말을 하면 숙모를 봐야지. 동서의 그 말에 딸아이가 동서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런 딸아이에게 동서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나갔어요. 이 책 재밌어? 뭐가 재밌어? 그냥 책은 다 재밌어요. 예림이 대단하네. 책이 다 재밌다니. 동서는 점점 더 표정이 어두워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가 영어로 예림이에게 툭 하고 묻더군요. 오늘 뭘 먹고 싶은지 말입니다. 아마 영어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있으니 그 부분은 약할 거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한 걸 겁니다. 속이 훤히 다 보였어요. 저는 오늘 피자가 먹고 싶어요. 딸아이는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다 알아들은 거죠. 동서는 알았을 겁니다. 자기 아들보다 제 딸아이가 훨씬 더 똑똑하다는 사실을 말이죠.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있고 또 진리의 말이 있잖아요. 타고난 아이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그리고 즐기는 아이는 더더욱 이길 수 없고 말이죠. 저희 딸아이는 타고난 데다 또 즐기는 아이였어요. 오죽하면 그런 부분에 둔한 남편마저 우리 예림이는 타고난 것 같다고 영재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니냐고 호들갑을 떨어댈 정도였으니 말입니다. 아마 동서는 속으로 굉장히 많이 부럽고 분하고 뭐 그랬을 겁니다. 자신의 아들이 저랬어야 했는데 하면서 말이죠.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게 눈으로 보였거든요. 더 이상 어린아이에게 시비를 거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어느 부분에서 완전히 핀이 나간 건지 저에게 다시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어머니는 잠시 옆집을 가 계셨거든요. 옆집 할머니랑 사이가 굉장히 좋으셨어요. 아무튼 동서는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예림이가 불쌍한 게 맞아요. 왜 내 딸을 동서가 불쌍하느니 마느니 소리를 하는 거냐고. 우리 딸은 잘 먹고 잘 자고 게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책 읽고 하고 싶은 공부 알아서 하면서 저렇게 행복해하고 있는데? 타고난 게 있는데 부모들이 지원을 제대로 해주진 못하니 하는 말이죠. 제대로 지원을 해주는 게 뭔데? 억지로 책상에 앉혀놓고 하루에 몇 시간 공부했나 체크하면서 뭐뭐 했는지 하나하나 다 간섭하는 거? 아이가 그러면 스트레스 받아서 오히려 공부에 흥미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동서의 표정이 확 구겨졌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동서와 조카 이야기를 하는 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동서도 단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린 것 같았고요. 지금 저랑 우영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동서가 그렇게 가르쳐서 우영이가 공부에 흥미를 잃었어? 제 그 말에는 동서도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더군요. 제 앞에서 그 사실을 죽어도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을 겁니다. 게다가 저희 딸이 타고난 천재라는 걸 알아차린 지금에서는 더더욱 말입니다. 자존심이 그걸 용납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아니, 그래도 저는 할 말은 해야겠어요. 언제는 안 한 것처럼 이야기한다. 동서 할 말 참은 적 있어? 언제? 제가 콧방귀를 뀌며 그렇게 이야기하니 동서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더군요. 그리고 약간 격양된 표정과 목소리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이 제 이성을 잃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동서와 가족으로 지낼 수 없겠다는 생각도 말이죠. 예림이도 결국에는 무식하게 클 거예요. 뭐, 무식? 부모가 무식하면 대부분 자식도 그렇게 크잖아요. 예림이도 결국은 형님처럼 공부 안 해서 그저 그런 대학을 나와서 이렇게 집에서 살림이라는 망한 인생을 살겠죠. 그 말에 대체 막말 포인트가 몇 개인지 지금 생각해봐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지경이네요. 일단 저와 남편을 무식하다 했고, 그리고 제가 집에서 살림만 하는 것을 보고 망한 인생이라고 했고, 그리고 예림이도 앞으로 그렇게 살게 될 거라고 저와 저희 딸을 동시에 굉장히 무시한 거잖아요. 이성이 툭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무표정으로 가만히 동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서 부모님은 굉장히 몰상식하고 예의라고는 없고 막말 여기저기 하고 다니는 인간 말종인가 봐? 뭐라고요? 제 그 말에는 또 버럭 화를 내더군요.
본인이 한 말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서는 말이죠. 그렇잖아.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그런데 동서가 이런 사람이라면 동서의 부모님도 안 봐도 뻔하다는 이야기를 한 건데 지금 나한테 한 이야기랑 동서가 나한테 들은 이야기랑 뭐가 다른데? 왜 화를 내? 설마 붕어도 아니고 방금 본인이 뱉은 말을 까먹은 건 아니지? 그런 제 말을 듣고는 동서는 또 한동안 이를 악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논리적으로 제 말이 다 맞는 말인걸요. 그리고 나도 걱정되니까 한마디 더 얹을게. 나는 동서가 주제넘게 남의 집 자식 걱정할 시간에 본인 자식이나 걱정을 좀 했으면 좋겠어. 우리 우영이가 뭐요? 이런 인성을 가진 엄마 밑에서 크는 애가 얼마나 잘 자라겠어? 남 무시하고 남한테 포근하고 그런 것만 배우지 않겠어? 요즘 같은 세상에 남한테 그렇게 하면 학교 폭력인 거 알지? 그러니까 애 앞에서 그렇게 막 굴지 마. 그대로 다 배우고 똑같이 행동해. 동서는 정말로 욱한 듯 보였습니다. 뭐 그러라고 한 말이었어요. 야, 말 다 했어? 아직 덜 했으면 뭐 더 들을래? 나 아직 할 말 많은데? 동서가 좀 인간이 덜 됐어야지. 동서는 그렇게 이야기하며 제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사실 거기서 끝난 거였어요. 아무리 사이가 좋지 않은 동서지간이라고 하더라도 상대에게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한 순간 그냥 그 가족은 끝난 겁니다. 그게 저에게는 동서가 저한테 더 이상 가족으로 살지 않겠다고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리고 저는 잘못한 게 없고 남편과 시댁과 잘 지내고 있으니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건 당연히 동서였고 말이죠. 니들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옆집에서 돌아온 시어머니가 저희 두 사람을 보고 소리를 지르면서 그날은 그렇게 더 이상 다른 일이 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물론 분위기는 계속 좋지 않아서 나중에 시아버지고 남편이고 도련님이고 계속 무슨 일이냐 물었고 다들 저희 눈치를 보는 사태가 일어났지만 말이죠. 동서는 아마 그 일을 그렇게 넘겼고 제가 더 이상의 다른 액션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매번 저에게 막말을 한 걸로 제가 딱히 문제를 삼지는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 생각은 달랐어요. 저는 그냥 넘어갈 생각이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번 문제는 그렇게 넘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고 말이죠. 우선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동서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애가 무슨 말을 들었는지 그런 것까지 싹 다 말입니다. 당연히 남편은 굉장히 분노했어요. 녹음 못 해놓은 게 아니다. 지금 심정 같아서는 도련님한테도 다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 문제는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아예 안 보는 사이로 지내면 몰라도 앞으로 가족으로 계속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할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덮고 넘어가? 당신이 생각해도 그렇지. 사실 내 생각도 그래. 둘 중 하나는 해야지. 뭘? 걔들이 석고대죄를 하던가 아니면 연을 끊고 살던가. 사실 저는 동서가 석고대죄해도 용서해줄 생각이 딱히 없었습니다. 본성이 달라질 거라고 그리고 이제 와서 그 나이에 아이까지 낳고 사는 어른이 하루아침에 달라질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애초에 동서가 저에게 그런 일도 없기는 했어요. 남편은 바로 며칠 뒤 도련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간의 이야기를 다 했다고 하더군요. 만약 도련님이 이상한 사람이거나 제대로 된 인간이 아니었으면 저희 말을 믿지 않았겠죠. 게다가 동서의 본 모습을 몰랐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도련님도 동서가 어떤 사람인지는 자세히는 몰라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어디 가면 말 조심하라는 등 그런 이야기를 동서에게 했던 거겠죠. 뭐 아무튼 도련님은 그럼에도 놀라긴 했다고 하더군요. 도련님이 뭐래? 말 막 하고 다니고 당신이랑 사이 안 좋은 건 알았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놀라던데? 그리고 당신한테 죄송하다는 말 좀 전해달래.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어떻게 하겠대? 그건 말 안 해주던데. 하지만 저는 도련님이 어떻게 할지 대충 감이 오기는 하더군요. 도련님은 시아버지를 닮아 꽤 단호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아닌 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동서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것 또한 예상한 바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무슨 말을 하나, 그리고 그 증거를 남겨야겠다 싶어서 대화를 처음부터 바로 녹음했어요. 남편한테 말을 전하셨더라고요? 왜? 이번에도 내가 입 다물고 넘어가 줄 줄 알았어? 이번에는 동서가 선을 넘었잖아. 그래도 그런 식으로 말을 전하면 어떻게 해요? 그런 식? 무슨 식? 내가 틀린 말 전한 것 같지는 않은데? 남의 가정 이렇게 파탄 내고 본인은 잘 살 것 같아요? 내가 파탄을 냈다고? 파탄은 동서 스스로 낸 거지. 동서 그 입이. 저도 딱히 틀린 말 한 건 없잖아요? 그런 부모님을 둔 예림이가 저는 여전히 불쌍하고 또 무식하게 클 거라는 말도 정말 진심이었는데? 나도 진심이었어. 동서 같은 엄마를 계속 옆에 두면 우영이가 제대로 자라지 못할 거라는 거. 나랑 동서랑 다른 점은 나는 정말로 우영이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한 말이라는 거고, 동서는 그저 배가 아파서 남을 깎아내리고 싶어서 아기에 찬 말이라는 거지. 제 말을 부정은 못하더군요.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남이 가진 걸 깎아내리려고 하지 마. 뭘? 뭘 가져요? 형님이 나보다 뭘 더 가졌는데? 그렇게 무시하던 내가, 그리고 내 딸이 동서 아들보다 훨씬 더 똑똑한 것 같으니 빈정이 상해서 그날 일을 친 거잖아. 그 속이 훤히 보이는 걸 내가 정말로 모를 거라고 생각해? 그렇게 자기 열등감 티내는 것도 진짜 추한 거야. 동서는 정말 엄청나게 긁힌 것 같았습니다. 뭐 열등감? 내가 너 따위한테 느낄 열등감이 어딨어? 멀어보나 내가 더 잘났는데 어디서 너 같은 가진 것도 없는 게 나한테 열등감 타령이야! 사정없이 긁혀서는 사람들이 다 보든 말든 이성을 잃고 소리를 버럭 지르더군요. 그 누구보다 긁혀 보였습니다. 아마 사정을 모르는 지나가던 사람도 그걸 알았을 거예요. 누가 보면 엄청나게 잘난 집안에서 태어난 엄청나게 잘난 딸인 줄 알겠어. 뭐라고요? 동서, 늘 말하고 다니는 거 보면 정말 본인이 어마어마한 집안딸, 재벌딸쯤으로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남 무시하잖아. 사람들 속으로 다 비웃는 거 알지? 그 정도는 아닌데 하면서. 하긴 자기 이야기는 자기가 제일 늦게 들으니 모를 수도 있겠다. 진짜 다들 무시하거든? 그니까 추하게 그만해. 동서는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소리를 지르며 제 머리채를 잡았어요. 야, 이년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날의 대화 녹음본을 그대로 도련님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댁 어르신들에게도 돌려드렸어요. 당연히 시댁 어르신들은 분개하셨고 도련님을 불러 이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며느리한테 자신의 소중한 손자를 맡길 수 없다고 말이죠. 도련님은 이미 이혼을 준비 중인 상황이었고요. 형수님 죄송합니다. 도련님이 저한테 잘못하신 건 없는데요. 그래도요, 제가 중간에서 잘해야 했는데. 도련님은 그렇게 고개를 숙여 저한테 사과했고 또 감사의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보낸 녹음본과 증언으로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이죠. 보통 양육권은 엄마가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 여러 가지 증거로 자신이 가져올 수 있게 될 것 같다면서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두 사람은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동서는 그날 이후로 저에게 따로 전화해 오거나 만나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날의 대화를 다 녹음했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 만나자 할 수 없었던 거겠죠. 저한테 사과를 할 일은 만무하고 또 따지러 오는 걸 텐데 그게 자신에게 늘 불리한 내용이었으니까 말입니다. 동서는 이혼하기 싫어서 버틴다고 들었어요. 반면 동서의 친정에서는 하루빨리 다 정리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동서가 아깝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았고 내용이 내용인지라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는 걸 무서워한다고 들었어요. 자기 딸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다고 말이죠. 동서는 자기 남편과 부모님에게 모두 부끄러운 아내이자 부끄러운 자식인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 뭐가 남는 건지, 왜 그렇게 사는 건지 사실 제 상식과 제가 살아온 환경으로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요. 앞으로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듣게 된 소식은 이거였습니다. 우영이가 의사표현을 확실하게 했다더구나. 어떻게요? 자기는 엄마랑 살기 싫다고, 엄마가 너무 싫다고,
제발 아빠랑 살게 해달라고 말이다. 아휴, 어쩌다 자기 아들한테 그런 소리까지 듣는 인간이 되었을꼬. 조카가 동서와 살기 싫다는 의사표현을 정말 그보다 더 확실하게 할 수 없게 했다고 말이죠. 동서는 조금 충격을 받은 것 같아 보였다고 나중에 도련님에게서 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들을 그렇게 대해놓고 자기 아들이 자신과 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했던 건지 그것 또한 스스로 주제 파악이 참 안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동서와 도련님은 이혼했습니다. 듣자 하니 동서는 도련님에게 위자료도 줘야 하는 판결이 났다고 하더군요. 동서는 반발했지만 그쪽 집안에서 빨리 정리를 하고 싶었던 건지 재빠르게 바로 입금이 되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양육권은 당연히 도련님이 가져왔고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녹음한 그 파일도 중요했지만 그래도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아기가 엄마랑 같이 살기 싫다고 의사표현을 강하게 한 게 컸대. 아무래도 그렇겠지? 그래도 위자료 부분에서는 당신이 준 그 녹음 파일이 꽤 중요했다고 나중에 정리가 다 되며 밥 한 번 산다고 하더라. 밥 안 사도 되니까 도련님 마음 정리나 잘했으면 좋겠다. 잘할 거야. 뭐든 잘하는 애니까. 남편의 말처럼 도련님은 금방 정리가 되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정이 완벽하게 다 떨어졌기 때문에 미련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으니 그럴 수 있는 거겠죠. 원래 질척거리거나 생각을 자꾸 하면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도 미련이 남아있을 때 할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도련님은 동서와 살던 집을 바로 정리하고 시댁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남자가 아이를 키우기란 힘든 일이 있었을 테니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겁니다. 시어머니는 집이 북적거리는 게 오히려 좋다고 이야기하셨고 말이죠. 그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가족끼리 만나는 일도 그 전보다 많아졌고 만났을 때 분위기도 동서가 있을 때보다 훨씬 좋고 말이죠. 그걸 느끼면서 다시 한번 알았네요. 우리 집은 정말로 동서만 없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말입니다. 사실은 그 뒤에 동서가 저를 한번 찾아온 적이 있기는 해요. 이건 남편과 도련님에게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 끝나고 이제는 남남인 사람의 이야기를 더 하는 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혹시 몰라서 대화 내용을 다 녹음을 해놓기는 했어요. 속이 시원하세요? 이제 동서 얼굴 안 봐도 돼서 너무 좋아. 이긴 것 같겠어요? 딱히 이겼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그냥 몰상식한 어떤 사람이 하나 없어져서 온 가족의 평화가 좋은 거지. 그런 제 말에 동서는 가만히 이를 악물더군요. 사람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본인은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아요? 지금 뭔가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동서를 그렇게 만든 건 나도 아니고 다른 그 어떤 사람도 아니야. 동서 스스로지. 동서가 그런 말과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냥 남들만큼만 예의가 있고 배려가 있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면 절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테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고 싶으면 동서 자신을 원망하는 게 맞지.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하고. 제 그 말에 동서가 이를 악무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는 본인은 굉장히 좋은 사람인가 보네요?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건 동서보다는 좋은 사람이라는 거야. 그리고 적어도 나는 늘 뭔가를 잘못하면 반성할 줄도 알고 자신을 돌아볼 줄도 알아. 하지만 동서는 그런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게 동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지. 동서는 그 누구를 만나도 어느 순간에도 결코 행복해질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언제나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거든. 늘 누군가의 행복을 시게 할 테니까. 제 그 말 이후로도 동서는 느끼는 바가 전혀 없는 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중얼중얼 늘어놨지만 별 의미 없는 말들이라 다시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도 잘못했고 자기는 억울하고 대충 그런 말들 뿐이었어요. 그렇게 동서와 저의 만남은 지금까지는 그게 마지막 만남입니다. 아마 언젠가 다시 만날 수도 있겠죠. 세상은 생각보다 좁으니까요. 게다가 동서가 아직 도련님에게 미련이 한가득 있어 보이니 저희 집안에 대한 관심이 계속될 테니까요. 저는 도련님이 언젠가 재혼할 거로 생각하는데 그때쯤 한 번 더 나타나서 진상짓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상이지만요.
하지만 동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이기는 해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동서를 보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그리고 그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걸 이렇게 잃게 했다는 것만으로도 최고의 복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 이상 없다고도 말이죠. 모두를 행복하게 한 결말이었으니 좋은 복수였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아, 동서 한 사람만 빼고 말이죠. 언제나 바르게만 살 수는 없겠지만 누군가에게 복수심을 느끼게 할 만한 짓은 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것 같아요. 자신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이제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요즘 뜬금없이 비가 오기도 하더라고요. 우산 늘 챙겨 다니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제 우산 없이 나갔다가 비를 쫄딱 다 맞았거든요. 그럼 이만 줄일게요. 사연을 들으신 모든 분이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럴 수 있길 바라주세요. 뭐 동서 없이 지금 충분히 그러고 있지만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과거를 뒤로한 채 열심히 앞을 보며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여러분은 학창 시절에 어떤 기억이나 추억을 가지고 계세요? 저는 중학교 때 억울하게 왕따를 당했어요. 질 나쁜 애들이 절 거짓으로 모함하면서 저에 대한 어처구니 없는 소문들을 만들어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는 내용들이었지만 시대가 나름 옛날이었던 점과 사춘기 학생들의 사고방식이 무모하다는 점을 보자면 충분히 다들 선동당할 수 있었던 듯 싶네요. 단순히 제가 마음에 안 들었던 못된 애들에 의해서 제 중학교 시절은 완전히 악몽으로 물들었었죠. 그러다가 중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결국 크게 사달이 났었고요. 학교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던 무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절 따로 불러냈었어요. 야, 박채원, 너 고등학교는 딴 지역으로 갈 거라면서? 너희 반 애가 그러대. 아무도 널 모르는 곳으로 가서 착하고 순진한 척하면서 거기 애들 다 속이려고 그러는 거지? 너 진짜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너같이 음흉한 년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밟아줘야 돼. 그래야 코가 납작해지지. 대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는 거야? 더 뒷말이 나올까봐 내가 그간 가만히 있었던 것 뿐이지. 내가 진짜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태 아무 소리 안 했던 게 아니야.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날 그렇게 싫어하는 너희들이 한번 말해봐. 너희들이 알고 있는 거 전부 오해고 가짜니까 내가 듣고서 다 정정해줄게. 눈 하나 깜짝 않고 연기하는 것 좀 봐. 역시 친구들 물건 도둑질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친구 애인까지 도둑질해서 가로채는 나쁜 년은 달라도 뭔가 다르다. 야, 얘들아, 우리라도 제대로 밟아주자. 그중에서 대장격이라던 장미라는 애가 주도를 하자 다른 애들이 금세 따랐죠. 전 제대로 된 변명 한 번 할 기회를 끝내 얻지 못한 채 억울하게 얻어맞았습니다. 무서운 게 없는 사춘기 나이. 그 애들은 무자비했어요. 게다가 혼자가 아니라 여럿이 함께. 그러니까 군중심리라는 게 발동했었나 봅니다. 절 과도하게 많이 때렸던 거예요. 그건 더 이상 거짓된 소문처럼 뒤에서 음침하게 일을 벌이고 다니는 저란 아이를 단순히 코 납작하게 눌러주려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정도를 지나친 행위였죠. 맨 처음에 저에 대해 나쁜 소문을 내기 시작했다가 그게 불어나니까 점점 재미를 붙여서 일을 키워나갔던 주동자 애들도 제가 맡던 그 현장에 왔었어요. 말리긴커녕 합세해서 절 때리더라고요. 그리곤 기절한 저를 버리고 갔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방치된 저는 다음날 새벽이 되어서야 자력으로 절뚝거리며 그곳을 벗어나다가 쓰러졌는데 그때 길을 지나던 어르신들께서 절 발견해 주셔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었어요. 제 몰골이 엄청나게 엉망이었고 코피 때문에 얼굴이며 옷은 다 피투성이어서 무조건 구급차부터 불렀다고 하시더라고요.
공교롭게도 그 어르신들께선 동네에서 소위 짬이라는 걸 많이 드셨던 분들이었고, 동사무소와 파출소 같은 공공기관에 제 이야기가 단 하루 사이에 쫙 퍼지게 됐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들이 건수를 잡았다 싶어서 제가 겪은 사건에 달라붙었고, 그러면서 완전히 일이 커져버렸어요. 학교는 당연히 발칵 뒤집어졌죠. 취재까지 오고 일이 커지는 바람에 분노한 교장 선생님께선 아끼시던 교장실의 오랜 터줏대감 화분 하나를 그날 깨두셨고요. 그간 제가 왕따를 당하든 말든 본체만체하며 방관하셨던 선생님들께선 그제서야 부랴부랴 상황 파악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당한 기가 막힌 억울함이 드러났던 거예요. 제가 왜 그런 심한 짓을 당했는지 그 원인을 파고 들어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저에 대해 친구들 사이에서 오래 떠돌아왔던 소문을 만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소문의 맨 처음 근원지를 따라가 봤더니 근거 없음이었던 것입니다. 애초에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리고 나쁜 소문을 내는 게 재밌어서 점점 더 제가 왕따당하고 고립당하는 모습에 희열을 느껴서 단순히 그런 이유로 절 매도했던 애들이었으니까요. 제 중학교 생활을 그딴 이유로 짓밟아버린 못된 애들의 만행이 드러나자 저에 대해 무관심하셨던 선생님들조차 모두 경악하셨습니다. 아니 대체 무슨 애들이 이렇게 심보가 악랄하고 잔인해?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그것마저 가식이고 연기라며 계속 몰아갔다니. 그리고 그런 거짓 소문에 휩쓸려서 애를 그 지경으로 때린 정신 나간 것들은 대체 뭐야? 선생님들이 질겁하셨고 그 애들은 전부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그 가해자들이 왜 저에게 그토록 뻔뻔하고 오만하게 굴었는지 전 그들의 부모들을 마주한 순간 이유를 알겠더군요. 아무도 저에게 미안하단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학교 측에도 무리를 일으켜 미안하단 사과를 하지 않았고, 그저 가해자들의 부모들이 궁금했던 건 무마하는 방법뿐이었습니다. 맨 처음에 소문이 잘못 퍼졌을 때부터 절 끈질기게 못마땅해 했던, 자기 무리를 불러다가 절 복날의 개보다도 더욱 두들겨 팼던 장미라는 애의 모친께선 특히 제가 보는 앞에서 짜증을 내셨었죠. 고작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시끄러워지는 게 말이나 되나요? 우리 애는 지금 특목고 입학을 앞두고 있는 모범생인데 저런 애하고 잘못 엮였단 것 자체가 너무 원통하네요. 대학도 좋은 데로 보내야 되고 유학도 보내야 되는데 탄탄대로만 남은 우리의 앞길을 혹여나 이런 가짜는 일이 방해할까 봐 걱정됩니다. 선생님들, 제발 조용히 마무리해 주실 순 없을까요? 위로금인지 합의금인지 어떤 나발의 명목이든 지불할 용의가 있으니까요. 당시에 제가 가졌던 감정이 뭔 줄 아시나요? 우습게도 그건 바로 부럽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가해자들이 미치게 부럽더라고요. 돈 있고 힘 있는 부모를 둔 거요? 아니요. 그것보단 자기 편을 들어주는 부모를 둔 것. 학교까지 엄마가 찾아와서 상관을 해주는 것. 바로 이런 게 부러웠습니다. 화가 나고 분하고 슬프고 이런 것보단 부럽단 기분이 들었다는 것 자체가 저 자신을 작아지게 만들더라고요. 제 부모님께서 유난을 떠시는 분들이고 재력이 넘치시고 그런 분들이셨다면 진작에 선생님들께서 제가 당하는 왕따에 관심을 기울이셨을 테죠. 하지만 누가 봐도 전 집에서 방치된 아이였기 때문에 관심을 안 기울이셨던 걸 거예요. 그걸 저도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학교에서 절 도와주지 않을 거란 생각으로 묵묵하게 감내해왔던 것이고요. 하지만 상황이 극한까지 치달아서 여기까지 오자 허무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전 끝까지 초라한 아이였고 가해자들은 위풍당당했으니까요. 모든 것을 덮는 값으로 저에게 주어졌던 건 1,000만 원이었습니다. 가해자들 부모가 각자 얼마씩 됐었는진 모르겠고 아무튼 저에게 주어진 현금이 1,000만 원이었네요. 힘이 없던 전 그걸 받을 수밖에 없었죠. 아무도 저에게 끝내 사과하진 않았습니다. 잘못된 소문만 믿고서 절 욕해댔던 학교의 다른 모든 아이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이를 덮기로 했다는 결론이 내려지자 저에게 미안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다들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저희 집 형편이 가해자들만큼 좋지 않았다는 건 이야기에서 짐작하시겠죠? 하지만 정말 근본적인 문제는 돈보다도 다른 것에 있었습니다. 자라나는 여자아이한테 가장 중요한 유대관계는 아마 엄마일 거예요. 엄마와 딸만큼 유대 깊은 관계는 없다고 분명 그렇게 듣고 배웠는데 저한텐 해당 사항이 없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이전까진 엄마가 나름 다정다감한 모습도 있었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저를 꾸미고 입히고 이렇게 하시는 것에 재미를 한참 붙이셨던 거거든요. 하지만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는 시큰둥이 하셨어요. 제가 더 이상 마냥 사리분별도 못하고 의사소통도 원활하지 않는 어린아이가 아니란 것에 흥미를 잃어버리신 걸지도 모르죠. 당신께서 고민을 실컷 늘어놓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내고 화풀이를 해도 되는 대상으로 제가 자라났다고 판단을 하셨던 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에게 엄만 제가 학교를 다니게 된 후로 늘 피곤하고 눈치를 봐야 하는 분이셨습니다. 채원아, 너 옆집 사는 수민이하고 앞으론 놀지 마. 어울려 다니지 마. 왜요? 수민이는 바로 옆에 사니까 만나기 좋은데요. 같이 놀면 재밌고요. 엄마도 나한테 수민이랑 친하게 잘 지내라고 했잖아요. 친구끼리는 사이좋게 지내는 거라고 엄마가 그랬잖아요. 너 죽을래? 어디서 귀여운 척을 하면서 혓짧은 소리를 내려고 간을 보고 있어. 너 그럴 나이 지났어. 엄만 있지? 네 나이 때 이미 걸어서 1시간 넘게 걸리는 곳까지 심부름 다니고 그랬었어. 네 외할머니가 엄마를 얼마나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는지 알아? 엄마가 고생했던 거에 비하면 채원이 넌 천국에서 살고 있는 거야. 행복해서 미쳐야 정상인 거야. 아, 알았어요. 죄송해요. 귀여운 척 하려고 한 거 아닌데. 정말 아닌데. 앞으로는 안 그럴게요. 옆집 수민이는 걔 엄마가 이상한 사람이야. 애한테 왜 자꾸 비싼 메이커 신발을 신겨?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신기는 그 얄팍한 저희가 대체 뭐냐 이거야. 거기까지 하면 될 것이지. 나한테 뭐? 어제 뭐라 그러더라? 집에 들어오다가 마주쳤을 때 채원 엄마는 주로 시장에서 옷을 사시죠? 이런 지랄은 왜 떠는 거야? 이상한 여자 같으니.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런 여자의 딸도 어떻게 자라날지 뻔해. 그러니까 애 저녁에 어울리면 안 되는 거야. 이놈의 망할 주공빌라. 빨리 이사를 가버리든 해야지. 채원아, 너네 아빤 왜 그렇게 월급이 안 오른다니? 그거 혹시 거짓말 아닐까? 우리한테 속이는 것 같지 않아? 이따가 밤에 네가 아빠한테 한번 물어봐. 애교도 살살 피면서 아빠 돈 얼마 받냐고 한번 물어봐. 저번에도 엄마가 물어보라고 시켜서 했었는데 아빠는 우리한테 거짓말 안 한다고 했었어요. 아빠가 우리한테 왜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물어봤자 소용없어요, 엄마. 박채원, 얘가 진짜 너 엄마 말 안 들을래? 넌 애가 왜 이렇게 벌써부터 속을 썩여? 뭐 어쩌잔 거야?
너 사춘기 되면 내가 그땐 복장 터져서 죽을까 봐 미리 겁이 난다. 어? 얘를 어쩌면 좋아. 벌써부터 말대꾸 따박따박 하는 꼬라지 좀 봐. 나는 너 그렇게 안 가르쳤는데. 너 누구 닮아서 이러니? 엄마는 안 닮았으니까 아빠 닮아서 이러는 거지? 채원아, 나는 네 나이보다 어렸을 때 네 외할아버지한테 말대꾸 한번 잘못했다가 어떻게 됐었던 줄 알아? 귀싸대기 맞아서 방 한가운데에서 방문까지 날아갔어. 맞은 뺨보다 날아가서 방문에 처박혔던 게 얼마나 아프던지 나는 그러고 살았다. 근데 너는 뭐야? 네가 얼마나 화목한 가정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걸 감사해 할 줄 모르면 엄마가 앞으로 어떻게 널 키워? 응?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함부로 말대꾸 하지 않을게요. 저는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표현을 학교에서 처음 배웠을 때 칠판에 분필로 적힌 그 문장 위로 엄마를 떠올렸었습니다. 제가 한마디를 대꾸하면 엄마는 10마디 이상으로 반드시 되갚아 주시는 분이었으니까요.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은 전부 자기 엄마 이야기를 자주 하던데 엄마와 딸은 바늘과 실 같은 사이라고 하던데 저는 전혀 공감이 안 됐었죠.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이 마음 편한 적 없었고 대화를 하는 게 전혀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엄마의 심기를 거스를까 봐 걱정이 되었고 늘 긴장 상태에 있었죠. 제 친정엄마 되신 분께선 당신의 인생을 무척 불쌍하게 여기시는 분이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엾은 피해자가 본인이라고 생각하셨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욕심이나 이상은 크게 가지고 계셨습니다. 언제라도 좋은 기회가 온다면 멋지게 날개를 펴실 수 있을 거라고 믿으셨었죠. 하지만 그런 로또 같은 행운이 어디 모든 사람들에게 오나요? 절대 아니잖아요. 욕심에 비해서 현실이 안 따라주니까 엄마는 세상을 향한 불만과 잘난 사람들을 향한 열등감을 점점 키워나가셨던 것 같아요. 멋지게 살고 싶다면 그만한 노력이라도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소위 힘든 일은 하기 싫다고 하시면서 이따금씩 아르바이트 정도만 하시는 게 전부였습니다. 나머지 시간들은 전부 가정주부로만 지내셨어요. 성격이 워낙 둥글지 못하시다 보니까 사회성도 별로였고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도 거의 없었고요. 제 친정아빠는 총각 시절부터 다니셨던 직장에서 갑작스런 내부 사정으로 해고를 당하셨던 게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이었는데요. 그 이후로는 오랜 지인분께서 차린 공장 일을 도우며 그렇게 돈을 버셨습니다. 공장의 사정이 좋을 때면 잘 벌렸고 그렇지 않을 때면 많이 힘들었죠. 들쑥날쑥했던 걸로 알아요. 저는 엄마의 기분을 통해서 아빠의 그달 수입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수입이 적은 달에는 당신의 처지가 너무 초라하고 비참하다 하시면서 아무도 안 만나셨어요. 얼마나 우는 소리를 잘하셨던지 몰라요. 엄마의 신세 한탄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럼 엄마 아래에서 점차 머리가 커질 때마다 심리적인 부담도 함께 커져갔어요. 엄마를 힘들게 만들면 큰일 난다는 강박에 시달렸고, 그렇게 자란 제가 활발해봤자 얼마나 활발했겠나요? 가뜩이나 사춘기가 시작되고 있었던 터라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겪은 억울한 모함과 왕따에 더욱 크게 마음의 상처를 받아서 점점 안으로 숨어 들어갔던 거예요. 집에다간 차마 말도 못하겠고, 잘난 것 하나 없는 딸이라서 원체 죄스러운데 학교 문제라는 고충까지 안겨드리면 엄마께 그건 정말 못할 불효를 저지르는 것만 같았거든요. 게다가 친정 부모님은 그 당시에 사이가 무척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때기도 했고요. 아빠는 당신 나름의 최선을 항상 다해 오셨으나 엄마에게 맹목적인 비난과 힐난만 듣게 되시는 것이 반복되자 그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으셨죠. 돈을 더 많이 버시려고
능력 좋은 남자가 되어보시려고 그렇게 무리를 하시다 보니까 돈을 끌어모아서 벌이셨던 투자가 실패로 돌아왔을 때 그 여파가 엄청났습니다. 잘해보려고 그러셨던 것이지만 엄마는 또 결과 하나만 보고서 아빠를 욕하셨죠. 죽일 듯이 비난을 하셨어요, 당시에. 엄마가 아빠를 향해 어떤 말씀까지 하셨던 줄 아시나요? 차라리 도로에 나가서 차에 치여서 죽어. 그러면 당신같이 무능하고 멍청한 남자도 자기 처자식한테 사망보험금이나마 안겨줄 수 있지 않겠어? 보람있게 세상 떠나란 말이야. 그 발언은 몰래 두 분의 언쟁을 듣고 있던 저에게도 끔찍한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엄만 거기서 그치지 않고 능력 없는 놈은 집안에 들어올 자격도 없다고 하시면서 현관문을 걸어 잠그기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아빠는 한동안 집에 안 돌아오셨고 일하시던 공장에서 숙식까지 해결하셨었죠. 엄마가 당시에 아빠 욕을 얼마나 많이 하셨던 줄 모릅니다. 당신의 처지를 동화 선녀와 나무꾼에 비유하기도 하셨었죠. 본인은 선녀인데 무식한 나무꾼한테 잘못 걸려서 자식 새끼를 낳아버리는 바람에 선계로 못 올라간 채 계속 이러고 사시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엄마의 발목을 잡았다는 그 자식 새끼가 다름 아닌 저였으니 그런 얘기를 들을 때면 숨이 턱턱 막혀왔어요. 이런 분께 제가 어떻게 학교 생활을 전할 수 있었겠나요? 신세 한탄밖에 하실 수 없는 엄마가 미웠고 이도저도 아닌 아빠 또한 괜스레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그런 큰일을 겪었던 건데요. 제가 결국 받게 되었던 1,000만 원, 그 돈 제가 행방을 몰랐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그 돈을 제 친정 엄마 되신 분께서 그냥 꿀꺽 해버리셨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행사가 있어서 참가비가 필요했고 계절이 바뀔 때 새로운 외투 한두 벌은 장만을 해야 했고 문제집을 과목별로 사야 했는데 그때마다 엄마는 돈 없다며 한숨을 내쉬셨어요. 전 당연히 의아했죠. 1,000만 원은 어쩌고 제 앞에서 돈이 없다고 하시는지 의문이었으니까요. 제가 집단적으로 안 좋은 일을 중학교 때 겪은 걸 아시고 아빤 무심했던 지난날을 반성한다고 하시며 집에 완전히 돌아오셨었는데요. 하지만 집엔 엄마가 떡하니 버티고 계셨으므로 저에 대해 많이 관여를 하진 못하셨어요. 아무래도 딸과 계속 함께 지내온 엄마를 제쳐두고 아빠가 그 사이에 끼어드는 그림이 스스로 민망하다고 생각하셨던 듯합니다. 그래서 아빠도 1,000만 원의 행방은 모르셨고요. 엄마께서 어련히 잘 간수를 하고 있겠거니 그렇게 여기셨던 거죠. 하지만 1,000만 원의 행방은 제 대학 진학 이야기가 나오면서 드러났습니다. 대학을 가려면 성적도 따라야 하지만 일단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저는 중학교 시절에 비하면 그야말로 천국 같은 고등학교 생활에 감사하며 소중한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기초가 부족해서 혼자 열심히 하는 것엔 한계가 있었으나 그래도 어떻게든 붙잡고 매달렸어요. 좋은 대학에 가면 분명히 부모님도 기뻐하실 테니까요. 못난 자식이 그렇게라도 효도하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제법 괜찮은 대학들에 지원해 볼 성적 수준까지 도달했는데요. 그런 곳들은 대개 학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1,000만 원이 있으니까 일단 등록금부터 해서 대학 첫 단추는 무리 없이 끼울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학교 선생님과 상담한 것을 토대로 지원 대학 목록을 작성한 저는 그걸 엄마께 보여드리며 대략적인 금액 얘기도 꺼냈었어요. 그러자 엄마께서는 그 종이를 팍 치워버리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주 유용하게 잘 썼으니까 아깝단 생각은 할 필요 없어. 아무튼 넌 그 돈 믿고서 대학 갈 생각을 했다면 계획을 다시 짜놓는 게 좋을 거야. 알았어?
어렸을 때부터 친정엄마의 그 어떤 고압적인 태도 앞에서도, 말도 안 되는 억지스러운 잔소리 앞에서도, 그리고 중학교 때 극심한 따돌림을 당하면서도 저는 제 몸이 덜덜 떨린 만큼 미칠 듯한 분노를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제 스스로가 낯설더라고요. 심장이 엄청 빨리 뛰는데 반면에 머리는 차가워지고 손이 막 떨리는 이상한 감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저도 모르게 외쳐버렸죠. 엄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요? 시궁창으로 처박힌 제 3년의 대가가 바로 그 돈이에요. 그 돈. 그냥 1,000만 원 아니에요. 제가 죽을 만큼 힘들었던 거 견뎌내고 간신히 죽지 않고 버텨냈던 값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돈을 써버리셨다고요? 저한테 상의도 없이요? 왜요? 대체 엄마가 뭔데 마음대로 해요? 너 내 딸 맞니? 네가 지금 잠깐 정신이 어떻게 돼서 이러나 보다. 머리 식히고 감정 가라앉히고 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거야. 가서 눈 좀 붙여. 싫어요. 제가 왜 그래야 되는데요? 너 진짜 미쳤어? 안 그러던 애가 갑자기 왜 이래? 너 네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아? 그깟 1,000만 원 쓴 거 가지고 하나뿐인 딸한테 이런 취급이나 당해야 되는 내가 불쌍하지도 않다면 너는 냉혈한이야.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네가 잘 모르니까 지금 이럴 수 있는 거야. 이 철없는 거사. 힘들게 사셨다고요? 네. 그래서요? 그런데 뭐 어쩌라고요? 지겨워 죽겠어요. 엄마 때문에 제 인생도 내내 힘들었는데 이 정도면 엄마나 저나 비슷한 거 아닌가요? 엄마 혼자 불쌍한 사람인 척하는 거 제가 보기엔 정말 어이없어요. 내놔요, 1,000만 원. 엄마가 진짜 제 친엄마가 맞다면 지금 1,000만 원 내놓으셔야죠. 그 돈이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요. 너 누구야? 내 딸이 절대 이럴 리가 없는데 너 혹시 악마야? 귀신이야? 아니면 사탄이야? 내 딸 얼굴 가죽을 뒤집어 쓰고 웬 미친 괴물이 내 딸 행세를 하고 있구나. 너 이리 와. 내가 퇴치해 줄 테니까. 거친 숨을 몰아쉬던 엄마가 대뜸 제 머리채를 잡아 뜯으셨어요. 그리고 제 뺨을 때리셨고 쓰러진 저를 발로 걷어 차셨죠. 그때 저는 놀랍게도 웃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입가에 웃음이 걸리더라고요. 왜 바보처럼 엄마의 말 한마디면 무서워서 벌벌 떨고 납작 엎드리고 매사에 눈치를 보고 그렇게 살았던 것인지. 정작 제가 그렇게나 조심스럽게 대해드린 엄마를 저를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우습게 보시면서 제 피눈물이 담긴 1,000만 원을 아무렇지도 않게 써버리셨는데 이렇게 멍청하니까 중학교 3년 내내 당하고 산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속 시원히 엄마한테 더 얻어맞고 정신을 차리고자 했습니다. 제가 맞으면서 웃으니까 엄만 당황하셨고 동시에 약이 오르셨는지 악다구니를 써가시면서 저를 때리셨어요. 손에 잡히는 걸 죄다 저한테 던지시더라고요. 그리고 귀가하신 아빠가 이런 광경을 보고야 마셨습니다. 이게 다 뭐야? 무슨 짓이야, 당신? 지금 딸한테 뭐 하는 거야? 미쳤어? 정신 나갔어? 어떻게 엄마란 사람이 자기 딸한테 이럴 수가 있어? 이거 놔. 이게 다 따지고 보면 무능력한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란 작자가 능력만 좋았어도 내가 지금 이러고 살진 않았어. 그 순간 아빠의 손이 엄마의 뺨을 치셨습니다. 좁은 집안엔 기이한 정방만이 감돌았죠. 엄마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천천히 아빠를 바라보았어요. 저도 놀랐고요. 아빠는 그동안 저에게 밟아도 꿈틀하지 않는 지렁이 같은 분이었는데 그런 아빠가 엄마를 때릴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홧김에 그런 게 아니란 것을 주장하시듯 아빠의 표정은 결연하기만 했어요. 무서울 정도로 침착해 보였죠. 엄마는 이게 아닌데 하는 얼굴로 당혹스러워 하셨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과거의 모습을 탈피하고 변한 것은 저뿐만 아니라 아빠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말이죠. 1,000만 원을 써버렸다고?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더 이상 내 탓하지 마. 무능력하기로는 둘째가람 서러운 게 당신 본인이면서 누가 누구더러 자꾸 그딴 소리를 하는 거야. 당신은 아무래도 남편 잡아먹고 딸 잡아먹는 무서운 팔자를 타고났나 보다. 무서워서 더는 같이 못 살겠으니까 이혼하자. 지금까진 아무리 그래도 이혼까진 아닌 것 같아서 참고 살았는데 채원이한테 이렇게 심하게 구는 당신을 보고서도 이혼 안 할 정도로 내가 정신 상태가 이상한 사람은 아니거든. 당장 이혼해. 채원이는 내가 책임지고 같이 데리고 살 테니까 당신만 사라져주면 돼.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피해자야. 지금도 박채원 이것이 나한테 얼마나 싸가지 없게 굴었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오죽하면 애를 이렇게 잡았을까. 사정도 모르면서 당신 나한테 이러는 거 아니야? 무슨 사정인지 안 궁금해. 당신이 1,000만 원을 다 써버렸다는 거. 그리고 채원이를 이토록 때렸다는 거. 이 두 가지가 확실한데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할까? 잠만 말고 이혼해. 이혼 안 하겠다고 하면 내가 소송 걸 테니까 그렇게 알아. 태어나서 아빠의 그런 감정 없이 차분한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엄마의 눈치를 살피지도 않으셨고 그저 꿋꿋하셨죠. 엄마는 억울하고 미치겠어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며 이를 박박 가셨고 결국 이혼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아빠는 자기만 믿으라고 하시며 제 앞에서 눈물을 보이시더니 무릎을 꿇으셨어요. 아빠, 왜 이러세요? 저한테 무릎은 왜 꿇어요? 이러지 마세요. 내가 너한테 정말 면목이 없다. 못난 아빠라서 미안하다. 딸이니까 아빠보다야 엄마의 손길과 품을 더 친근하게 여기겠지 싶어서 너를 네 엄마와 지내도록 내버려 두었어. 네 엄마가 얼마나 예민하고 제멋대로인 사람인 줄 내가 알면서도 너를 네 엄마에게 맡겨두었으니 내 죄가 크다. 전부 내 잘못이야. 네가 중학교 때 그런 심한 일을 당했다는 거 뒤늦게 알고 나서 집안에 신경을 많이 써보려고 했지만 생각만 그랬을 뿐 정작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러지 못했다. 못난 나를 용서해라 채원아. 정말로 미안하구나. 아빠의 진심 가득한 사과 앞에서 저는 숨이 넘어가도록 오열했습니다. 그간 엄마 때문에 고통을 당해온 사람은 저뿐만 아니라 아빠도 마찬가지였죠. 아빠도 힘드셨을 거라서 절 잘 챙기지 못하실 걸 충분히 이해한다고 머리로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음으론 아니었나 봐요. 아빠가 사과를 해주신 순간 그간의 모든 서름이 제 가슴 속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마음속 깊숙이 감추어두었던 서러움들이 그냥 밖으로 터져나와서 죄다 녹아버렸어요. 아빠와 서로를 붙잡고 한참 울었습니다. 전 새롭게 인생을 살기 위해 남은 수험 기간을 공부에만 매진하며 보냈고 기존에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빠는 수중의 돈을 끌어모아서 절 대학에 보내주셨습니다. 걱정 말고 대학 생활을 즐기라고 해주셨죠. 저는 꿈같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대학교를 다녔어요. 그러는 동안에 부모님은 드디어 이혼 싸움에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이혼으로 최종 결정이 나고 나서 엄만 저에게 연락을 해오셨어요. 저한테 연락을 하고 싶다며 아빠에게 간청을 하셨고 아빠가 제 의견을 물어보시길래 저는 제 연락처를 엄마에게 알려드려도 괜찮다고 답을 드렸던 거예요. 솔직히 내심 엄마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애틋한 인사를 남겨주실 줄 알았습니다. 혹은 진심 가득한 사과라든지요. 하지만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 인생은 어차피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거야.
내가 혼자 됐다고 해서 주눅 들 줄 알아? 천만의 말씀. 전혀 아니야. 사람들이 나한테 남편 없다고, 자식 없다고, 그렇게 무시하며 손가락질을 해댄다고 해서 내가 하찮은 사람이 되는 건 아니거든. 보란 듯이 난 날아오를 거고, 만약 실패해서 추락하거든, 내가 반드시 유서에다가 원흉으로 너하고 네 아빠 이름 적고 떠날게. 대체 어떻게 하면 이혼하고 나서 자기 딸한테 남기는 마지막 인사가 그런 내용일 수 있었는지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괜히 엄마의 전화를 받았다 싶더라고요. 저는 대학에 입학한 후로 우울한 과거 따윈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완전히 새롭게 행동을 해온 바였어요. 기존에 저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로워진 기분이었거든요. 시간이 갈수록 새로워진 제 자신에게도 이제 익숙해져 갔고요. 하지만 강인해졌단 건 순전히 저의 착각이었는지 엄마와의 통화 이후로 충격에 빠진 전 3일이나 시름시름 앓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에서 엄마라는 소리만 나와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었어요. 이토록 나약한 제 자신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남들은 아무렇지 않게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만 이러고 사는지 스스로 부끄러웠죠. 애써 괜찮은 척을 하면서 더 활발하게 살려고 했어요. 그렇게 애를 쓰다 보니까 여러 활동에도 발을 걸치게 됐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독서 토론 모임이었습니다. 책을 읽고 나서 의견을 교환하는 모임은 제가 제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하는 연습의 장이 되어주기도 했었죠. 그리고 거기서 만난 남자가 있었어요. 전공이 전 완전히 달랐고 나이는 저보다 3살이 많았습니다. 잘 웃는 얼굴이어서 자꾸 시선이 갔었죠. 책에서 본 내용인데 사람은 자기한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 같았습니다. 얼굴에 그늘이 없는 그 남자가 신기했어요. 저도 모르게 자꾸 쳐다봤으니 그 남자도 제가 자기에게 호감이 있다는 걸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은 그 남자가 자기하고 같은 과의 어떤 여자와 커플이라는 것이었죠. 그 과 사람들은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커플이라고 했어요. 임자가 있는 사람이란 걸 알고 전 마음을 접었죠. 그때서야 제가 그 남자를 계속 좋아했다는 사실도 제대로 알게 됐고요. 뭐든지 느리고 굼뜬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모임을 그만뒀고 졸업시험에 매진했어요. 그 다음엔 취업 준비에 몰두했고요. 나쁘지 않은 직장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첫 월급을 탔을 때 그걸로 옷을 사드렸더니 아빠는 감격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나도 드디어 어른이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인이 되어 월급을 받는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더라고요. 마음이 허전했어요. 컨디션이 안 좋을 때면 중학교 때로 돌아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뒤 엄마에게 혼나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저의 이런 모습을 털어놓진 못했죠. 기껏 어렵게 사귄 친구들이 제 마음속의 어둠을 보고 나면 저한테 실망할까봐 티도 못 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운명처럼 느껴졌던 인연에게 제 속내를 털어놓게 되자 속절없이 이끌려서 결혼까지 해버렸던 것이겠죠. 그 인연의 이름은 바로 재회였습니다. 대학 시절 졸업 전에 들었던 독서 토론 모임의 그 남자였어요. 그때로부터 5년이 흘러 다시 우연히 카페 계산대 앞에서 마주쳤던 순간 서로의 얼굴을 알아보았고 연락처를 주고받았죠. 그 남자에겐 이제 여자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자기를 좋아했다는 걸 알고 있었다고 했어요. 그게 두고두고 생각나서 아쉬웠다고 그랬죠. 그 말을 듣고 제가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와 만나보고 싶다며 먼저 고백을 해온 그 남잔 여전히 잘 웃는 얼굴이었고 제 이야기도 잘 들어줬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서 제 가정사를 털어놓았는데 그때 저를 꽉 껴안아 주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정말 많이 힘들었겠다. 그 심정이 얼마나 서러웠을지 가늠도 안 돼. 네 자신을 나약하고 못났다고 깎아내리지 마. 누구라도 그런 과거를 겪었다면 아직 힘들어하고 있는 게 당연한 거야. 저의 나약한 면모를 따스하게 포용해주는 그 남자가 좋았어요. 단숨에 홀려들었고 의지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금세 남편과 결혼까지 생각하게 됐던 겁니다. 시댁은 먼 시골이었어요. 하도 깡촌 시골이라서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서울에 있는 이모님 댁에서 지냈다고 합니다. 대학도 서울로 진학을 하게 되면서 계속 서울에서 쭉 살았고요. 남편은 집에서 늦둥이였고 위로 둘 있는 형들은 아주 오래전에 일찍 장가들을 갔습니다. 지방에서 다들 지내셔서 그런지 결혼들을 일찍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남편의 조카들 중에 큰애가 수험생이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께선 나이가 지긋하게 드셨는데도 여전히 농사일을 하시며 순박하고 조용하게 사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저에게 일절 아무것도 요구하실 생각이 없다고 하셨죠. 멀리서 농사나 짓고 있을 테니 저희 부부는 도시에서 알콩달콩 잘 살기만 하라고 하셨어요. 다만 명절이라든지 두 분의 생신 같은 때만 시댁에 찾아와 달라는 것이 유일한 당부셨습니다. 이렇게나 쉽게 허락을 하시다니 저는 어안이 벙벙했을 정도였네요. 그리고 친정아빤 제가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까 놀라시며 섭섭해 하시더니 제가 좋다고 하면 말릴 엄두가 안 난다는 말씀으로 금세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딱 한 가지 당부를 남기셨어요. 내 딸 채원이 자네도 알겠지만 못난 아빠를 잘못 만나는 바람에 속에 상처가 많은 아이일세. 다른 건 몰라도 채원이한테 상처만 주지 말게. 사람한테 받은 상처로 괴로웠던 아이니까 절대 그렇게 상처만 주지 말아줘. 내가 부탁함세. 채원이를 배신하지 않고 옆에서 든든하게만 있어준다면 내가 아무것도 바랄 것이 없어. 여부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상처 주는 일 없이 아주 든든한 배우자가 되어서 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남편은 호언장담을 했고 그렇게 친정 아빠의 결혼 허락마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난 지 딱 1년이 되던 때에 결혼식을 올렸죠. 식장을 예약하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에 4개월 정도가 걸렸으니까 저희는 연애 8개월 만에 결혼하기로 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객관적으로 긴 기간은 아니지만 저희는 짧은 기간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희에겐 과거가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짝사랑하며 설렜던 저의 과거가 어느덧 결실을 맺어 결혼까지 하게 됐다는 사실이 절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결혼 생활의 싱패한 가정을 지켜본 장본인이었으므로 반드시 남편과 행복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의욕이 강했습니다. 남편을 위해 최고의 아내가 되려고 안 해봤던 게 없는 것 같네요.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침밥을 준비하며 남편의 간식 보따리를 쌌고요. 그건 남편이 회사에 가서 동료들에게 늘 자랑하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동료들에게 수제 간식을 자랑할 때마다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고 남편이 말을 할 때 저는 내일은 더 잘해야지 하고 다짐하며 알람을 더 일찍 맞췄었죠. 남편이 자기 집에 안부를 잘 안 전하니까 제가 대신 열과 성을 다했습니다. 잊지 않고 시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죠. 퇴근하고 나면 숨이 차도록 집에 빨리 와서 일단 저녁밥부터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집밥을 무척 좋아했거든요. 그간 자취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의문일 정도로 집에서 해먹는 밥을 좋아했습니다. 정작 본인이 할 줄 아는 건 계란 후라이와 라면밖에 없었지만요.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 퇴근을 해도 한 사람만 밥을 차리고 설거지까지 했습니다. 남편이 피곤해 죽겠다며 어깨를 돌리는데
그 모습을 보고도 뒷정리를 제가 하겠다는 말이 안 나갈 사람이 저는 못 되었으니까요. 저는 엄마라는 존재 때문에 두고두고 진절머리를 쳤던 사람이라서 남편에게 잘하는 아내가 되고 싶었어요. 남편을 저희 아빠처럼 아내한테 괄시당하는 남자로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제 노력으로 단란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다는 게 가슴 벅찼습니다. 힘들고 피곤해도 보람은 있었죠. 하지만 남편은 달랐나 보더라고요. 결혼하고 7개월을 넘어가던 무렵부터 매사에 시큰둥해졌습니다. 음식을 정성껏 차려도 언제부턴가 감탄사를 뱉지 않았고, 맛있냐고 물어봐도 라고 대답하는 게 다였고, 오늘 회사에서 어땠냐고 물어도 똑같이 하고는 말았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식었다는 게 느껴졌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그토록 노력했는데도 결혼 생활이 내리막길을 걷는다는 게 너무 비참해서 믿어지지가 않았죠. 저는 메말라갔습니다. 남편의 마음을 잡으려고 별짓을 다 해봤지만 모든 반응이 미적지근했어요. 결혼 1주년을 앞두고 남편이 그러더군요. 사랑 없는 결혼, 이거 못할 짓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동정한 거였나 봐. 두 개는 다른 거잖아. 사랑 없이 계속 너하고 사는 거 나를 불행으로 내모는 길인 것 같아. 정말 미안하다.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결혼이 장난이야? 어떻게 그렇게 말을 쉽게 뱉어? 나는 인생을 걸었는데 오빤 결혼을 우습게 생각했구나. 나를 어떻게 매도하든 상관없어. 근데 불행한 결혼 생활은 비극일 뿐이란 거 너도 알잖아. 네가 가장 잘 알잖아. 그걸 그토록 잘 아는 사람이 설마 내가 계속 불행한 걸 옆에서 지켜볼 생각은 아니지? 너 그렇게 잔인한 여자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혼해주라. 허무했습니다. 결혼하기까지 설렜던 그 모든 과정이 제 안에서 물거품이 돼버렸죠. 남편은 비겁했어요. 차마 제가 무시할 수 없는 카드를 내밀었으니까요. 불행한 결혼 생활.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 자식이 바로 저였으니 도저히 남편의 그 말을 듣고 이혼을 안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됐다고 하자 친정아빤 저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아 주셨어요. 제가 그저 초연하게 더는 사랑하지 않아서 결정한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모든 것을 이해하신다는 얼굴로 저를 토닥여 주셨습니다. 감사했죠. 저는 아픈 마음을 문지르며 이혼 서류에 사인을 했고 신혼집에서 제 짐을 챙겼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 집에서 남은 짐을 챙겨 나가던 날 남편은 자리를 비켜준 상태였고 저만 혼자 조용히 빠뜨린 것이 없나 둘러봤죠. 그러다가 발견했던 거예요. 남편이 쓰던 노트북에 혹시 제가 뭘 남겨놓았던 게 있었나 싶어서 한번 확인해 봤다가 충격적이게도 바람의 증거를 보고 말았습니다. 메신저가 켜져 있었거든요. 상간녀와 주고받은 역겨운 대화를 보는 동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와 결혼하고 나서 단 3개월 만에 그 상간녀와 미래를 갖기 시작했더라고요. 그리고 두 사람은 결혼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와 길을 쓰고 이혼했던 겁니다. 비겁하게 바람난 사실을 숨기고 저와 이혼한 남편이 괘씸했죠. 그런데 충격은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상간녀는 바로 남편이 대학 다닐 때 만났던 여자친구였습니다. 그 후로 헤어졌다가 남편이 결혼했다는 소식을 듣자 그 상간녀는 애가 타서 남편에게 다시 연락을 했고 남편은 그 장단에 어울려주다가 상간녀에게 다시 진심이 돼서 저와 이혼까지 했던 겁니다. 거기에 숨겨진 추가적인 비밀을 알고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면 서로 주고받은 사진이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상간녀의 얼굴이 익숙했기 때문입니다. 설마 장미? 중학교 때 나를 개패듯이 했던 바로 그 장미?
경악스러운 반전이었습니다. 저를 때렸던 가해자가 남편의 전 여자친구이자 상간녀였어요. 충격에 숨도 잘 쉬어지지 않아서 저는 간신히 그 대화방의 내용을 전부 파일로 옮겨 담은 뒤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진정한 끝에야 그 내용들을 다 읽어보면서 퍼즐을 끼워 나갔죠. 장미인은 개명을 해서 장유빈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독서 토론 모임에 나가던 시절 남편은 장미희에게 모임에서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여자는 저였죠. 그러자 그게 누군지 궁금해한 장미희는 어느 날 저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엄청 신기해하면서 아주 대수롭지 않게 남편한테 저와 중학교 동창이고 제가 전교 왕따를 당하던 애였다고 말을 한 거예요. 둘은 헤어졌었고 저와 남편은 시간이 흘러 우연히 마주쳤었는데 그때 남편은 장미희에게 들었던 얘기가 생각나서 저에게 호기심을 가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저와 결혼까지 갔고요. 남편이 저랑 결혼한 걸 알게 된 장미희는 남편에게 접근했죠. 저 같은 애랑 왜 사냐고 하면서 걔 엄마가 완전히 정신병자라서 걔가 기구하게 살았는데 그 정신병력을 물려받을 수도 있다. 아기라도 생기면 어떡할 거냐. 불행하게 자란 애가 어떻게 자식을 잘 키우겠냐. 이런 말들을 꾸준히 했더군요. 장미희는 저에 비하자면 아주 유복한 집안의 딸이었고 태도가 당당했죠. 저와는 정반대였어요. 그런 장미희에게 끌린 남편은 저와 끝내 이혼을 했던 겁니다. 모든 전말을 알게 된 저는 헛웃음만 흘렀어요. 왜 저는 이렇게 항상 휘둘러지며 어리석게 살아야 할까 싶었습니다. 그 두 사람은 후딱 결혼식 날짜부터 잡았고 저는 한동안 폐인처럼 지냈죠. 날이 갈수록 수척해지는 제 모습에 아빠가 걱정하셨어요. 이혼 후유증인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혹시 건강 문제가 있는 거냐면서 어느 날은 집요하게 이유를 물어오셨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아빠의 얼굴을 보자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한참 이어진 이야기를 끝냈을 때 아빠의 얼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에게 이혼을 선언하던 날의 그 얼굴 같았어요. 채원아, 너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마라. 이 아빠가 알아서 해결할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제대로 된 복수를 해주마. 저는 당최 아빠가 뭘 하시려는 건지 걱정이 됐고 결혼식장에서 깽판이라도 치면 혹시 소송이 걸릴까봐 염려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치밀하게 준비를 하셨고 사람을 10명이나 고용하셨어요. 그 두 사람의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진두지휘를 하셨죠. 아빠의 지시에 맞춰서 사람들이 움직였습니다. 여자 화장실부터 시작이었어요. 그래, 그렇다니까. 장유빈, 얘가 한 번에 남자를 여럿 만나서 문어다리로 유명했어. 문란하긴 또 얼마나 문란한데. 야, 남자 없인 혼자 침대에 안 눕는다고 그러더라? 하도 더럽게 놀아서 오죽하면 개명까지 한 거잖아. 한 사람이 전화하는 척 그렇게 떠들자 또 다른 한 사람이 옆에서 손을 씻는 척 하다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자세히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며 바람을 잡았습니다. 그러면서 여자 화장실에 들른 모든 하객들이 장미에 대한 역겨운 이야기를 다 알게 됐죠. 신부 측 하객석에 앉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랑이 전 부인을 때려서 전치 10주 나오게 하는 바람에 이혼한 거라더라. 신랑이 여자 많기로 유명한 놈인데 이번이 두 번째 결혼이면 내년엔 세 번째 결혼을 할 것 같대. 이런 이야기를 떠들어댔죠. 그러자 장미희의 친척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 깜짝 놀랐죠. 신랑 측 하객석도 빠질 수 없었습니다. 신부가 몇 달 전에 애 떼는 수술을 받았다던데 결혼하는 걸 보면 애 아빠는 신랑이 아니었던 거야.
이런 이야기를 쑥덕거렸던 거죠. 그러자 그걸 엿들은 하객들이 아연 실색을 했고요. 친정아빤 결혼식 사회자를 몰래 찾아가서 종이 한 장을 건넸습니다. 하객들 중에서 혹시 학교 문제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는지 뒷조사를 하셨던 아빠는 의외의 수학으로 사회자의 친동생이 학교에서 극심한 따돌림을 당하는 바람에 자퇴를 하고 우울증에 걸려 오랜 방황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셨어요. 그 사회자에게 건넨 종이는 장미희의 과거 이력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사회자는 전 남편 놈이 친하게 알고 지내는 동생이었는데요. 그 종이를 보고 분노했죠. 이성을 다잡고 신랑 입장까진 잘 해냈지만 문제는 신부 입장이었습니다. 신부, 신부, 입장하면 안 됩니다. 입장 못 시켜. 형, 저런 망할년하고 어떻게 결혼할 수가 있어? 내 동생이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서 정신과 다녔던 거 형도 알잖아. 그런데 저런 년하고 결혼을 해? 그러면서 나한테 사회를 맡겨? 이거 나를 엿먹이는 거야? 사회자가 폭발해버렸고 전 남편 놈은 입이 떡 벌어졌죠. 신부 측 사람들이 일어나서 사회자를 비난하며 문란한 신랑놈이나 처신 잘해라고 욕을 했고 그 즉시 쌍방 비난회장이 열렸습니다. 신랑 측 하객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삿대질을 날리면서 남자의 미친 여자 주제라고 욕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는 사이 사회자는 전 남편에게 그 종이를 건네주며 장미희의 과거 만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이런 건 꿈에도 몰랐다고 하면서 결백을 주장하고 절규했죠. 장미희는 결혼식장이 개판이 든 것에 아연실색하면서 도망치다가 웨딩드레스 자락을 밟고 넘어져서 코피를 흘렸습니다. 완벽한 결혼식 파토 현장의 마무리였죠. 하얀 웨딩드레스에 코피가 묻은 것까지 친정아빠는 모든 걸 카메라에 담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장면을 보면서 울고 웃었지요. 중학교 시절 저는 헛소문 때문에 시작된 괴롭힘을 당했으므로 장미희가 억울하게 음해를 당했다고 한들 인과응보였습니다. 전 남편 놈은 평판이 완전히 떨어졌어요. 가족, 지인들에게서 슬그머니 위맹을 당했고 얼마 후엔 퇴사를 했더라고요. 속이 후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제 미래를 맡기려 하지 말고 저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저를 지켜봐 주시는 아빠를 위해서라도 멋지게 남은 인생 살아보겠노라고 저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다짐을 무사히 지키면서 살고 있답니다.